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스터디 코리안이 파악한 한글 학교는 전 세계 110개 국가 중 1,405개 학교로 94,121명의 학생에게 14,259명의 교사들이 한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글 학교 및 한국어 교육기관의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외 한글 학교의 운영 안정성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글 학교 모임 하는 선생님들 많이 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외국인 한 세종학당이라는 문체부에서 교육부에서는 한국 학교라고 하고 미국에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만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학교 이제 교장도 당연하고 선생님도 당연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질문이 여기가 한글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한글 및 한국 학교입니다. 네,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한글 학교는 저희 제도부 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 학교는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부 예산 지원액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작죠. 한국 학교가 36개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는 이제 만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2세들도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또 한국에 언젠가 돌아와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 대비 정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제도부 재단에 청된 뒤로는 예산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2년 전까지 제도부 재단에 있었던 약 200억 정도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이 만여 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작죠. 굉장히 작고 실제로 한글 학교 하나가 운영되는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돈, 교회에서 낸 도네이션, 또 지역 한인회라든지 지역 한인사에서 낸 기부금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어왔던 건데 한글 학교에 대한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아까 제해동 보청 예산이 겨우 1,00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해동 보청 예산이 1,000억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늘려가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해동 재단일 때 670억, 700억 가까웠는데 그게 약 300억 늘고 많았는데 저는 적어도 정부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총을 바꿨다고 하면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당연히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까지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한국학교는 이제 미국에 하나 있다 없어졌고 일본에 4개, 중국에 12개, 동남아시아에서 36개인가 되는데 교육부 예산도 늘려야 됩니다. 교육부 예산을 저희가 직접 손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장선생님도 왔다 가셨는데 가능하면 정부 예산 사이즈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순중돼서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정말 턱이 없기 때문에 만여 개 학교에 지금 200억이고 한국 학교는 지금 36개 약 500여억이 나오고 있고 뭐 학교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 대표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부청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분야의 예산,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은 예산으로 반영되고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은 R&D 예산 깎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어느 나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과 이걸 대표하는 게 한글이라고 그러고 AI 이런 데서 각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고 이걸 체계화시켜서 훈련을 시켰더니 AI가 가장 빠르게 인식하면서 가장 빠르게 그 언어 체계를 정리하는 게 한글이랍니다.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게 지금 AI 시대도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지금 이제 AI 물어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진흥 회의 같은 걸 해서 수출을 국가적으로 하면서 그 수출을 잘한 기업에 더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우리 한국도 뭔가 일을 벌리는 건 잘하는데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르는 어쨌든 좀 더 잘하는 곳에 더 밀어주고 잘 못하는 곳은 어쨌든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이런 그 평가에 어떤 이런 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그게 없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해남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세종학당부터 시작해서 한글학교, 뭐 한국학교 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걸 점검해서 정말 더 잘하고 또 더 창의적이면서 그런 열정을 가진 곳 그런 곳은 더 지원을 늘려 나가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역사 이래 최악이라 할 만큼 얼어붙었고 한반도 내 긴장감 역시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혈육으로서 여전히 남과 북의 가족과 친지를 둔 실향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망향의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남과 북은 전쟁의 위협이 아닌 평화와 대화의 끈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는 양쪽으로부터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민간 외교의 최전선이자 통일 한국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남북한 평화정착 시도는 어떨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 지금 요 근래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과의 핵 문제 처리 이후에 국가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강조를 해서 적대적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남북 대화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그나마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교류를 해야만이 어떤 생각이 어쨌든 공유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긴장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어떤 좋은 실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쨌든 정부의 주도로 했음을 하면 그게 어떤 또 반발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또 비정부 기구가 있고 또 우리 교포라든지 이런 민간 그냥 순수 민간이 있고 이런 다각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정부가 채택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원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기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김두수 선배님 말씀 주셨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재외 동포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재외 동포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시민권자들이 계시고요. 유럽에도 많이 계시죠. 저는 한국의 국적을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미 관계 개선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목전에 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법을 하나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에 개정을 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재외동포들의 기본 지원 업무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 개정안을 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10명 이상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의된 외통위로 넘어가 있고요. 통과가 되고 나면 재외동포들께서 평화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실 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750만 재외동포가 있고 그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약 230만이 계시고 약 500만 정도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국가의 재통일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분들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로드맵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정해지는 대로 또 저희 그 재외동포 언론사에도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동포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는 현재 세계 131개국 총 3,900명의 재외동포 해외 자문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간부위원은 부의장 5명, 운영위원 5명, 협의회장 45명, 상임위원 43명 등 총 9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동포사회 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태생 자체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권력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세운 거수기 기구로서 현재까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위병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끊임없이 들립니다. 특히 적지 않은 해외 평통 위원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 식견, 전문성이 없어 자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결국 정권의 통일 정책에 따라 때로 반평화 통일 관변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 통일과는 사실상 큰 관련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민주평통을 없애거나 해외 자문기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현실적인 평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 동포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글로벌 평화 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거는 이기현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민하죠. 조직이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기 어렵죠. 특히 자리는 그 자리 만들기 어렵지만 그 자리가 국내까지 하면 2만 자리가 넘습니다. 해외 평통이 약 4,000명 가까운 평통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던 분들이 이제 평통 없어졌어. 당신 평통위원 아니야. 협의회장 아니야. 부의장 아니야. 운영위원 아니야. 라고 하기가 대단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권력 구조가 저희가 아직 5년 단위 국가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재임이 안 되는, 연임이 안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집권하는 대통령은 이것을 자기 통치 기반으로 쓰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관을 제외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제외한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한 합법적인 공직 자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그 자리가 가져다가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하신 분들이 보여주는 평화 통일에 대한 기여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 보니까 평통의 위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통을 없애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평통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의 의지죠. 5년 단임인데 이제 곧 헌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지배를 위한, 나의 통치를 위한 수족의 기구, 내 임명장을 받고 나에게 충성하는 조직라고 만들기보다는 정말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법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 동포들의 남북 평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포사의 역할을 드리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내가 회의할 테니까 너희들 와서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 내가 해외에 순방할 때 다시 좀 따라와서 나한테 인사해. 라고 하는 자기의 통치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통일의 해외 동포로서 좀 더 자유로운 자리에서 좀 더 국가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은 자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드려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께서는 민주평통이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만약에 이제 폐지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국정 철학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대로
그냥 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로 형식이 유지되고 그냥 수석 부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관심 한번 가지고 그리고 회의하고 이런 게 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교포들 만나보니까 정말 그 병통 부의장이나 병통위원이 되는 게 엄청난 명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교포사의 불화와 또 어쨌든 그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데서의 비판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일방적으로 약간 그냥 추천 임명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굳이 이걸 개선한다면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출이죠. 그래서 어떤 행식이든 선출을 하면 그나마 외에서 좀 그런 내부의 이야기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회계교포도 이런 거 횡갈라서 뭐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확보하려면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행태에서 보면 미국의 특히 유권자 조직하고 좀 연계되는 그러니까 재미 교포 입장에서 보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미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유권자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이제 무관하게 병통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개인의 가문의 영광 이런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이를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조만간 내년 1년 뒤에 개헌이 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3년 뒤에 개헌이 될지 몰라도 그때는 지금 이 평조직에 대한 역할 이제는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하시죠? 네, 현재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재외동포수 총 75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재외 국민 수는 2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 국민 수만도 대구광역시보다 많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한 유권자 수도 거제시, 목포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탈북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과도 상당히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의 숫자나 국제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배정이 최소 2명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 단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도 한번 쟁점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비례대표를 명시해서 특정 영역으로 이렇게 할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점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늘리면서 계속 비례대표를 희생시켜가지고 계속 연도가 바뀌어 다음 선거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그냥 국회 지역구 선거에 보충하는 의미의 그냥 전문가를 좀 충원하는 이런 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인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비례대표라는 건 뭐냐면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수만큼 국회의원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 따로 뽑고 비례를 좀 보충해서 약간 그 고장식 양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원래 뜻과 관계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각 당이 이제 약간의 뭐 다문화 분을 추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다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선거구를 경기도로 선거구로 할지 또는 뭐 경기도도 한 5개로 나눠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중에는 대부분 뭐 한 단일하게 단일 선거구 형식의 비례대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게 아니라 소선거구를 거의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재동포 여러분들은 그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번 쟁점이 되기도 하고 공식 교수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적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예, 힘의 문제입니다. 네. 표의 문제고요. 오랫동안 과제였는데 정말 정당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줄만한 사람이 비례대표 투표에 와서 중앙위원 선거라도 이런 데서 후순위 투표를 받다 보니까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분들이 30번대 받고 20번대 후반대 받아가지고는 입성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연동형 비례 때문에 더욱더 의석이 줄어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1년 전에 총선 출마해서 고양시 일산이라는 곳인데 제가 일산 지역구인데 제가 받은 득표율이 저희 지역구 유권자가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18만 명 정도이고 제가 10만 표 정도 받은 거거든요.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다 까먹네요. 하여튼 그 정도 비슷하게 받았을 텐데 이번에 등록한 제외 국민 전체 수로 보면 230만이 넘는데 그 중에 26만 명이 등록해 주셨어요. 그게 약 10% 정도 넘죠. 그 중에 투표를 65% 정도 한다면 17만 표입니다. 17만 명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나 선거구밖에 안 돼요. 인구는 230만이어서 대구보다 더 많은 인구수인데 실제로 유권자로 참여하는 분은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 선거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우편 투표든 온라인 투표든 투표제를 바꿔서 적어도 230만 중에 120만 정도가 과반 정도는 참여해야 대한민국 정부의 각 정당들도 재국민들 비례대표 좋은 사람 뽑아줘서 재투표를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힘의 관계에 의해서 표의 관계에 의해서 투표력에 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투표 참여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편 투표 시급하게 온라인 투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당론은 끝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숨을 좀 실어주십시오. 네. 자, 정리하자면은 만약에 비례대표 제외동포 몫의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례대표 제외동포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다만 그 발판은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우편 투표라든가 온라인 투표제를 활성화시켜서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비례대표의 본원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은요. 비례대표는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요. 원래대로라면 위장정당이나 위선정당을 만들어야만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칸막이를 해서 지역구와 비례를 연동시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켜서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에요. 지역구 1명, 비례 2명. 같은 이름으로 당명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다른 당은 다 다른 이름으로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만든 위성 정당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도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 말하는 거는 좀 이제 자기 속이는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위성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또 위성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들이 기본적인 그 윤리 도전을 못 지키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공연불인 거죠. 이제 여기가 점점 당대 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의도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끝까지 우리 재외동포들 가운데서 재외동포들의 삶을 대변할 그러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서 그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도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존의 정당에 계신 분들이 저희 재외동포들의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본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수여하는 포상이 꽤 많습니다. 각종 훈장을 비롯해 표창장 등 수많은 상들이 있는데요. 본국에서 수여하는 여러 가지 상을 두고 동포 사회 내에서 포상에 대한 자격에 관련해 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외 공간에서 친분이 있는 일부 단체장이나 소속 임원들에게는 나누어 주기 식으로 그다음에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철저한 검증 없이 짬짬이나 마구잡이식 또는 나눠먹기식의 포상으로 인해 미자격자 논란이 자주 야기되고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국가에서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 사채업자에게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강화된 검증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예. 그 문제 상주는데 검증의 문제는 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똑같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게 추천자가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적격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제 포상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항상 포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꼭 따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재외동포사에서는 특히 지역은 넓지만 동포사회는 좁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호불호가 다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히려 더 국내보다 소상히 아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는 아파트 살면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하고 살았는지 무슨 평을 받는지 잘 모르는데 동포사회는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소식과 세평이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문제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수여하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세계 한일회장 대회 때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다 나갑니다. 근데 그런 심사, 특히 재외동포청이 이를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포상들은 뭐 민간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포상심의위원회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동포사회의 세평이 수립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적어도 어처구니 없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야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그냥 상이 너무 넘쳐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1년에 한 상 주는 게 한 7, 8개가 넘는데 각 그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이유는 뻔하죠. 그래서 정말 뭐 또 이름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상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행태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상 주면 상 받으면 다 기분 좋고 또 상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했던 뿌듯한 뭔가 일을 했다는 이런 또 뭐 징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인회나 이런데 조직을 민주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이게 포상 심의를 국가나 이런 단위가 크게 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점점 자율권을 줘서 그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을 알고 그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 하향식으로만 익숙해 있다면 그 포상 심사를 아무리 잘해도 잘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것들 믿고 그의 자율적인 역량 그런 힘이 계속 쌓여서 좀 더 그런 상 하나하나가 다 그 일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좀 처음엔 좀 이상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밀고 가야만이 그게 축적돼서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사전 질의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고 또 우리 패널 분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고 또 그동안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몇 분만 제가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하신 분들 뭐 어떤 분도 좋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재외동포 역사 기록입니다. 지금 한국이 196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미국 미주동포 말고 미주동포도 아마 현대 한국에서 나간 분들은 60년대부터 나가셨을 거예요. 한국 전쟁 끝나고서 그분들이 지금 귀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았던 기록들 같은 것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외동포도 한국의 역사의 일부를 보고 한국에서 기록해야 되는데 한인의 기록도 그렇고 대사관 기록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바뀌면 기록이 소멸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지금 재외동포 언론에서 아까 좋은 아침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침이라는 출판사에서 중국 한인 20년사 썼고요. 저희는 저기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썼고 태국 한인회도 태국 한인 100년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재외동포 언론은 이제 저희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매 순간순간 그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재 기록들이 있어서 그 작업을 같이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랑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데랑 협업해서 재외동포 저희 협회랑 해서 언론인 협회랑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사 내지는 최소한 재외동포 영사만이라도 선출직으로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장기적인 시간이라고 보여있는데요. 저희가 대사관이 사실 아시죠? 재외동포한테는 관심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장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10년 정도 있은 다음부터 정말로 지방민을 위한 행정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최소한 대사가 선출직이면 정말 좋고 대사가 안 되면 재외동포 담당 영사라도 선출직으로 뽑아서 재외동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장기 정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거는 뭐 누구든지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 답변하십시오. 의견.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 부분은 어떤 예산을 짜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것 추진하는 단이라든지 또는 그 기록, 그러니까 실제로 구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돌아가시면 남지 않을 것도 가능한 예산들에서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지에 있었던 신문이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추적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사 영사 문제는 실제로 뭐 현재로서는 선출직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 그러니까 현지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현지에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반수가 일종의 비토를 하면 바로 목이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정말 잘할 거예요. 왠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뭐 새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점은 정말 그렇게 반영하는 평가를 또는 그 인심을 반영하는 체제를 도입해야만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면 역사기록 보존하자는 말씀은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관련돼서 아마 재외동포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민의 역사들이 길어지면서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해서도 기록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 주신 태국 역사 100년 수사 제가 작년에 태국 방문했었는데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외동포 담당 영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외동포 담당 영사는 없습니다. 영사는 다 재외동포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영사고요. 대사와 공사는 조금 역할이 다른 거죠. 국가를 계시는 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직선으로 하자고 하면 아마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사가 얼마 있을까요? 대부분 다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됩니다. 네.
네, 뭐 외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공간의 벽이 높다 이 얘기는 정말로 오래전 뭐 많이 들었죠. 제가 외교관들하고 일 많이 해봤는데 그게 다 옛날 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자기들이 홈잡고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선제가 된 뒤로 대통령이 투표를 뽑히니까 이제는 대사나 영사들이 합을 못한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사람이 청와대로 연락하고 어디로 연락해가지고 자기들 뭐가 날라간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 조심하는 수준이 지금 수준인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좀 바로 도입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제 공간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을 최선을 다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그리고 정신 교육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신천에서 온 김대선입니다. 먼저 요 근년에 제가 한국을 바라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두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심으로써 이 두 정당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이기현 의원님께서 향후에 재외동포청에 저희 언론 기관들이 저희 해외 동포 언론인들이 저희가 이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관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는 아마 저는 세 자녀의 엄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쪽 가정, 제 남편이 이제 중국 현지인인데 요즘에 보면은 양육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실 텐데 양육비가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어느 일정 기간이 있으면 못 받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30대 주부신데 아이를 낳고 한 달에 한 번씩 물론 중국 신천이니까 3시간이면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가냐 했더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그게 한 100얼마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을 한다. 뭐 비행기 값 들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 받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저희 재외국민이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또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평통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저도 꽤 오랜 기간 평통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요, 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해외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꽤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중국에 귀국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위원들이 되어 있어야 될 분들이 한국에서 이미 돌아와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재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인맥으로 인해서 해외 위원들이 추천을 받고 한국에 있는데도요. 예. 저기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평통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통일 의식도 없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는 향후에 이제 두 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시던 간에 이 평통에 대한 그 특히 해외에 있는 쪽에는 관심을 두시고 투명한 좀 조사와 또 선별이 필요하겠다는 거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동포청에 저희 재외동포 언론에 관련된 기간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하실 분? 예, 그 해외 언론 담당 조직 신설하는 것은 뭐 법 바꿀 일이 아니고요. 부처 내 기구 현재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 이제 곧 20일 후에 어떻게 선거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고청을 리뉴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 조직, 편제 다 바꿀 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양해비율 말씀 주셨는데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뭐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이어서 저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엉망인 행정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하는 얘기죠. 저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돌아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평통 문제는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과 동남아 같은 경우는 12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영주권 제도가 없고 비자로 와 계시다 보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는 것이고 사업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 있는 거고 자꾸 한국의 주소지가 대부분 100% 돼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해외 평통이 국내 평통을 국내에 오자면서 국내에서 해외 평통 못 하시니까 해외 평통을 가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의 도덕적 문제인데 이 문제는 평통사무처가 점검을 해서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적 기반이 활동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위원이 되는 것을 추천받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고요. 평통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까 조현숙 대표님 뭐죠? 제2동포 역사 이런 일들을 언론인이 하고 있어요. 제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뜻 들으니까 제 언론지원청이라고 이렇게 언뜻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을 아마 이 자리에서 그냥 아예 우리가 제 언론지원청으로 이름을 지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회장으로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정말 2억 4억 국내는 돌아갈 때 우리 행사 지금 이번에 이제 막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꼭 정권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원해도 좋고 안 해도 저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500만 원 우리 행사 지원하는데 고맙죠. 지원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이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366개 대언론사가 있고 우리 협회에 속해서 있는 단체가 180개입니다. 그 중에는 1인 미디어, 그 중에 몇십 명 가지고 큰 미디어들도 있고 여기 500만 원 지원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금하고 우리 호주머니 들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저는 중요한 일을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 못 받는 게 저거 뻔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가 그 제2언론진흥재단이나 지원청 만들어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꼭꼭 새겨 들으시거나 적어주셨다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한국학교나 한글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지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우리가 한글을 다루고 한글을 다루고 또 전파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비교가 가능하다고 봐요. 혹시 또 이 중에 한글학교 또 교사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꼭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통문화 보존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110년 이상 해왔고 또 이민자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LA 폭동 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사관 전화와 영사관 역할보다 지역에 있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이민자 정책하는데 어디를 전화하냐면 교회 아니면 언론사로 전화합니다. 동포청 쉴 때 쉬어요. 토요일 일 안 합니다. 일요일 일 안 합니다. 일과 시간 일 안 합니다. 그냥 무리를 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민자 보호하고 이민자 정책 돕고 있고 K컬처, K팝 이런 거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요새 많아지면서 매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국이 이렇게 재난 당하거나 할 때 우리가 모금해서 재난 또 그 모금해가지고 고국을 보내고 있고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는 저희 언론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제시대 우리 언론사들 보면은 전부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같이.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민주화 투쟁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분당 80년 넘었는데요. 80년 됐는데요. 지금 우리 소명이 평화통일입니다. 이 일 우리가 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 제2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 500만 원 거기서 뭐 뛰고 나면 440만 원?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제가 회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단기적으로 몇백만 원 더 도와줘라, 1,000만 원 더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언론 지원청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한 번 더 받을까요? 저는 아까 좀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선천적 복수 국적법만 나오면 국회의원님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2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18세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려고 보니까 이 법에 저촉돼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발전돼가지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 소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류가 들어가서 17세 때는 자동적으로 소멸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민적 동의. 저는 기득권자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해외 나가서 원전 출산 안 합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전부 다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생각 좀 많이 해주시고, 하나 더,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이산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북하고의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북을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왜? 로비가 얼마나 강했는지 막았어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되든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는 분에 속이면 좀 그 답변 좀 해주시고,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신경 좀 써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나요? 예, 뭐 피하겠다는 말씀 아니고요. 선천적 복수 국적 관련돼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다고 하면은 국적법이나 병역법을 아주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문제, 선천적 복수 국적법 만들어지기 전 이전 제도로 해서 본인이 신청자가 국적 이탈 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산가족 문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뭐 전임 정권, 현 정권, 뭐 그다음에 다음 이제 20일 후에 들어서 정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북 화해의 길에 제 동포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동포 언론사가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대포 발의했던 제 동포 기본법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신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기본법에 넣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동포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동포 언론도 많이 이 법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과 저는 그러시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미국 유학한 그래도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그 시기에 교육을 받던 사람이라서 생각보다 남북 관계나 이런 데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선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겠다. 나이도 뭐 1살 차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고고, 이산가족이나 이런 남북하고 만난 이런 데서 과거의 그 인연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기관들이 뭐 이런 부분을 방해하거나 막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아마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저희들 쉬고 달려왔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2시간 동안 잘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신수경 대표님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재해동포 정책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듣는 거로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실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외 공관장을 임명하실 때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물론 군사적인 지리적인 요건도 있지만 최소한 외무 출신의 공관장을 좀 임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그 동포 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동포들하고의 소통 관계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공관장이 그러니까 외무부 출신 공관장과 정권 차원에서 내리꽂은 비외교관 출신의 공관장이 와서 그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동포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에 최소한 하와이 정도는 외국 출신의 공관장을 임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세요? 뭐 영화에 나오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네. 공관장에서 몰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미디어에 컨트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컬에서는 굉장히 그게 민감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무부 출신과 아닌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이제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인 동포 정책을 위해서라도 외무부 직원들을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공무원이고 또 외교부 출신이 아닌 분들은 특임 공관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부사 정권 시절에는 군인도 많이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임 공관장이 박근혜 정부 5%에 30%까지 늘려보자. 그래서 개방성을 확대해보자. 그러니까 외교라는 공간이 외교 전문가뿐만 아니라 특히 재동포를 보호하는 업무 관련돼서는 경험이 많은 기타 역할을 해왔던 분들,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의 행정부처 공무원들도 보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회장님 주신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하와이에 나가 있는 특임 공관장이 제가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사고를 친 것 같고, 동포사의 반발과 그리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공관장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파견하기 전에 이분들이 충분하게 그 공관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외교부 공무원이어도 제가 일할 때도 외교부의 몽골대사 이런 분들은 어처구니 없는 외교부 출신인데도 그렇고 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출신이 어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공무원이면 다 대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외교관을 입고하면 적어도 퇴임 전에 2번의 공관장을 보내줍니다. 초영사도 공관장이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안 되면 너는 그냥 국내 업무에서 서버 업무만 해, 지원 업무만 해, 서포팅 업무만 해. 너는 장애 기질이 없어. 잘 안 시켜줍니다.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외무고시 패스하면 꼭 2번의 공관장하고 퇴임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분위기로 간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두 분한테 각각 5분씩의 5분입니다. 시계 본인 각 당의 재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라고 먼저 기회를 주네요. 저희 이준석 후보가 이런 데 가능하면 오면 좋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후보까지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 대구에 내려가서 지원 주세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기호 1, 2, 4번이 다 대구가 지금 오늘 최고 쟁점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돼서 제가 대신 오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후보는 지금의 여타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마음이 생각이 열려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의원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만큼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불합리하면서 과거의 간행이라고 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거를 도저히 참고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성격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이런 데서의 어떤 당내 투쟁이나 싸움 속에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이제 현실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준석이 그렇게 싸운 이유가 이제 명백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4번째 당대표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져서 며칠 전까지 그 한밤에 막 후보가 뒤바뀌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저 당이 저런 당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시프란 권력이 살아있을 때 대통령하고 싸운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금기 사항이나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쌓인 어떤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금 재동포 여러분들이나 재대표에서 특히 언론 영역에 이런 부분에 이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아마 감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더 가까이 그런 것들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야당 대표하고 1년 동안 안 만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안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국에 보면 그 PMQ라고 해서 야당 대표하고 총리 제도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인가요? 1시간씩 토론합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사회적 갈등이든 또 어쨌든 정치적 대화 파트너와 대화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처 다 설명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걸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은 리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기현 의원님하고는 제가 어쨌든 10년 전에는 민주당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통합니다. 그 영역에서 정말 민주당에서 신경 써서 재동포 부분에 아주 특화되신 분을 보내주신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이제 기호 1번과 기호 4번이 마지막 쟁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예, 재외동포 트럭이 참정권 확대가 제일 큰 이슈인데 재외동포 트럭이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에게 왜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 미국 등 판문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각 정당들이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조직들을 만들었고 저도 그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국가들을 보따리 하나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15년 전, 14년 전에 정말 보따리 하나 메고 여가비도 제대로 못 가지면서 동포 조직 만든다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많이 나가 있지? 물론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나가 있죠. 하지만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태리 사람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못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왜 가서 꼭 코리아타운을 만들었을까? 왜 모여서 할까? 원래 이민을 가면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하면 나는 한국이 싫어. 나는 한국에서 못 살겠어서 잘 살기 위해서 나갔어라고 하면 잘 살면 됩니다. 정치를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에 상당히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계속 동화돼서 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나 몇몇 국가들은 아예 그럴 수 없는 문화적 토대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1970년대 이후에 이민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저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살았던 국가, 나의 모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국적이 아니라도 내가 이 국가에서 태어나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의 탯줄이 붙여 있고 내 친구들이 살았던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뭐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100년이 넘는 미국 이민사회에서 보여줬던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조청년과 민단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했던 한국을 어떻게든 지원해 보려고 했던 일본 동포들의 지원, 그리고 한국의 독재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문명국가에 대한 지향으로 유럽 사회를 개척해 나갔던 유럽 동포들의 삶에서 이런 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한국 사회 발전과 이제는 같이 할 만한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없었으면 이제는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지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세계적 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동포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몇 가지 차이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정하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이 그렇고요. 아까 뭐 계속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선천적 국적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해외에서 커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연대하고 글로벌 코리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동포사회에 손잡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저희가 재단을 말이 안 되는 동포처럼 만들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리뉴얼이 필요하지만 여하간의 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서 정말로 글로벌 코리안이 하나의 공동체적 지향점을 가지고, 비록 국적은 다를 수 있고 사는 곳은 떨어져 있지만 한민족이 세계에서 뛰어난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문화강국 인류로 발전하는데 우리 동포사회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대한민국 정치인도 그 길에 같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서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재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그 초석을 놓는데 진실되고 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신 두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질문 자로서 자원봉사를 하신 우리 세 분 여배우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 뜨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협회 회원님 여러분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